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랭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이번 주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엄청 많이 옵니까? 네, 비가 지금도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운전 조심하셔야 될 네네. 것 같아요. 자, 우리 경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네.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높아진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죠. 그럼요. 사실 난 1억까지도 없는데 굳이 1억까지 보호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은행권에 맡겨놓은 돈, 그러니까 예치해둔 돈이 은행이 정말 금융회사가 큰 문제가 생겨서 이른바 파산하거나 뭐 부도가 나거나 이랬을 때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네. 이걸 이제 예금자 보호 제도라고 하고요. 이제 일정액을 정해놓죠. 다 보호해주진 않고 요만큼까지만 보호해줄 거야. 그걸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97년도에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는데 처음에는 2천만 원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설정돼서 시작해서 2001년에 5천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네. 그게 지금까지 거의 한 24년 정도 유지돼 왔거든요. 근데 지속해서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5천만 원이 2001년도에 5천만 원이 지금 5천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금한돈 가격 뭐 4만 원, 5만 원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보다 더 쌌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금한돈이 6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세에 맞는 정도로 이제는 예금자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네네. 얘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9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반길 일이라고 봐야죠. 아니,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청취자님께서 네. 1746번님 쓰시는 청취자님이시네요. 어느 은행에 넣든 1인당 1억 보증인가요? 아니면 분산 예금을 하면 은행별로 1억 보증인가요? 하셨는데.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A은행에서도 1억, B은행에서도 1억 이렇게 오. 되니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한도일 때도 네. 약간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예금할 때도 5천만 원에 맞춰서 이자까지, 이자 포함해요.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보호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건 금융 소비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신청을 해야 되나요? 가만히 있어도 적용이 되고 이전부터 해오던 예금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굳이 뭐 나서서 이거 예금자 보호 되는 걸로 옮기거나 이럴 네. 필요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그건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 금융권의 위험성은 좀 높다라고 평가되는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상호금융기관들에 저희가 보통 예적금을 넣을 때는 네. 이걸 고려해서 5천만 원 이상은 넣질 않거든요. 이자 포함해서. 근데 이제는 이게 1억 원까지 9월 1일부터 되는 거니까 자기가 맡겨놨던 돈들을, 이자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이동을 하셔도 된다. 1억까지는 어차피 저쪽도 사고가 나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본인의 자산의 배치를 조금 바꿀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네. 이른바 머니무브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은행에 있던, 시중은행에 있던 돈들이 저축은행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네네. 이게 금융위하고 예금자 보호공사가 이걸 시행하기 전에 이른바 용역 의뢰 보고서, 용역을 줘서 한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금융학회 같은 경우에도 40% 정도 저축은행 쪽으로 예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차피 1억까지 보호가 되니까 은행에 맡기지 말고 이자 조금이라도 더 붙는 저축은행에 돈 맡기자, 이런 사람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축은행들을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른바 시중은행들, 대형은행들은 각 지역마다 지점도 있고 이용하기 편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축은행들은 업권이라는 게 있어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뭐 그 앞에 이름들이 달려 있는데, 예를 들면 부산저축은행은 부산권과 경남 쪽에서 이제 움직이는 저축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물론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가입은 할 수 있으나 지점은 서울 지역에 없거든요. 업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불편함이 좀 있고,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자금력이 큰 시중은행들이 훨씬 더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는 게 금리에 굉장히 생각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쪽으로 어떻게 보면 물꼬를 좀 넓혀준 그런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은 자금들이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최근에 언론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의식한 건지 저축은행이 그래서 최근에 예금하고 적금의 이자를 조금 높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이렇게 높여놓으면 아까 이전에 가입한 상품도 9월 1일 날 한도가 올려지면 다 보호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자금 유치를 하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좀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 이자가 차이가 나길래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몇 년간 저축은행이 좀 힘들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높이면서 자금 유치를 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본인들이 이렇게 저축이나 예금을 받아놓은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면서 은행들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가장 큰 상품이 부동산 PF 대출이라 그래서 부동산 시행하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고이자 받아서 받아내고 해서 이걸로 돈을 벌었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오면서 부동산 PF가 많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이 실제로 약간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예금 유치를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시중은행하고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의 지금 정기 예금 금리가 1년 만기 기준으로 평균 연 2.96% 정도거든요. 네. 5대 시중은행 금리가 평균이 연 2.58에서 2.65%니까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간은 그랬는데 야, 이번에 기회가 왔어. 이번에 자금 유치 좀 세게 해야겠어. 이쪽으로 돈이 많이 올 것 같아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예적금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연 3%대 금리를 찾기가 힘든 상황인데, 네네. 최근에 저축은행들이 연 3% 초반 또는 그 위로 올리는 금리들을 좀 내놓고 있고요. 뭐 이벤트성으로 모집하는 특판 예금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게 연 6.5%짜리도 그런가요? 있고 연 4%대 이자를 주는 곳들도 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금리 플러팅인 것 같은데. 금통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 대출 금리도 조금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달 29일 날 한국은행 금통이 예정돼 있고요. 네. 한 주가 조금 더 남았죠. 근데 인하 가능성을 지금 매우 높게 보고 있거든요. 4월 달에 연 2.75%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동결하면서 네.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했냐면 3개월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내리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좀 안 좋잖아요. 네.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1.6%로 내놨다가 최근 며칠 전에 이걸 반으로 뚝 쳐가지고 0.8%밖에 성장 못한다라고 성장률 전망을 뚝 떨어뜨렸거든요. 이게 사상 처음 0%대 성장률 전망이라 사실상 굉장히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한국은행이 그간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었던 걸림돌 중에 하나가 환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아서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나온 건데 금리라는 거는 그 나라 화폐의 값어치를 의미하는 거라, 원화 약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리마저 떨어뜨리면 이 원화의 약세를 더 부추겨서 환율이 더 위로 치솟게 만드는 효과를 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화가 이렇게 약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대만 달러 얘기하면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가 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었죠. 지금 그래서 1,400원대에서 1,390원대로 환율이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란 네. 말이죠. 이런 환경도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번 더 떨어뜨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연 2.5% 정도, 연말까지 많이 내린다라고 보는 데는 기준금리 2%까지 내린다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중금리는 이 내릴 걸 반영해서 미리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출금리 산정할 때 은행들이 외부에서 조달해 오는 금리를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데, 요 코픽스 금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전월 대비 0.14%포인트 하락하면서 2.7%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은행들이 바로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돼요. 특히 변동금리는. 그래서 어제자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씩 이걸 반영해서 떨어진 상태니까 조금은 앞으로 기준금리 떨어지면 대출금리로 떨어진다라고 봐야죠. 저도 요즘 대출 알아보고 있어서 더 귀가 쫑긋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집 보고 다니신다면서요? 아, 바쁩니다, 진짜로. 진짜 남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정말.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환전 비교 플랫폼이 나온다는 뉴스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일이 은행 앱을 다 들어가서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나올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디가 환전 플랫폼을 만들어서 비교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내일 모레 런칭합니다 이 소식은 아니고요. 그간은 이렇게 환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율을 비교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환전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못 나온 게 우리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네. 앞으로는 이 개정이 되면 환전 비교 플랫폼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다만 이 법 개정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과 관련돼서는 제법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대고객 외환중개업체 설립을 허가하는 내용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인데요. 우리나라 외환은 매우 엄격히 관리가 됩니다. 네. 외국환 거래법상 금융회사만 외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요. 이게 사실은 외환위기의 아픈 추억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환관리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외국환을 다룰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놨습니다. 허가받은 금융기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행만 했고 네. 지금은 증권사까지 이걸 좀 열어줬거든요. 그리고 또 이들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도 소수로 정해놨습니다. 딜러하고 금융사들 간 중개사는 우리나라 업체 2곳, 외국 7곳에서 딱 9곳만 할 수 있거든요. 한정되어 있네요. 예. 근데 이번에 허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딜러와 금융사 간 중개가 아니고 금융사하고 대고객 중개업 시장을 열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딜러와 금융기관을 외환거래 도매시장이라고 보면 은행에서 우리가 환전하는 걸 소매시장. 네. 그러니까 소매시장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자격을 갖추게 되면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이곳을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열어주게 되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그리게이터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한 자리에서 모든 걸 비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어그리게이터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환전과 관련된 이 어그리게이터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도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너도 나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가 아마 시행령을 통해서 이 어그리게이터 자격도 관리하는 인가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문이 열린다라고 하니까 네. 블룸버그, 로이터 이런 해외 금융정보 관련 회사들이 지금 러브콜을 보내면서 우리나라에다 이거 설립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고요. 국내 대형 금융사들도 이곳에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은 개인들은 이렇게 비교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서비스가 나오면 지금은 이제 다들 여행 가거나 환전이 필요하시면 각 은행들 들어가 보시거나 맞아요. 아니면 오픈뱅킹 이런 데 가면 네. 조금 비교해 주는 데들이 있어서 거기서 비교한 다음에 아 여기가 싸구나 그러면 그 은행 앱에 들어가서 환전 그렇죠. 신청 네. 또는 그 은행 지점에 가서 환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서비스는 그 앱 내에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바로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유리하죠. 편리해지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수수료나 이런 것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리할 걸로 보이는데요. 해외에선 이미 유명한 곳들이 많습니다. 네. 뭐 와이즈라든지 레볼루트 같은 회사들이 꽤 유명하고요. 근데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업들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환전 수요가 많은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을 택해서 그 은행에서 환전 우대를 받으면서 그 은행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어그리게이터를 이용해서 환전을 하게 되면 비교도 쉽고 수수료도 떨어뜨리고 그럼 은행은 이 큰 고객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환율 우대 조건 더 좋게 해줄 거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렇게 되면서 아마 기업들이 조금 더 반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환전 비교 플랫폼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